6월의 첫 주입니다. 6월을 일컬어 우리는 호국의 달이라고 말하지요. 다시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달 함께 온 백성이 하나 되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6월은 호국의 달. 그래서 6월 6일 1965년 6월 6일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날을 현충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제71주년 현충일이 되어졌습니다. 현충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낼 현자와 나라의 충성에 대한 것, 다시 하면 이 땅에 충성된 백성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 희생 때는 노고 또는 많은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호국장병, 하여간 이 모든 이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충성된, 충심된 이 나라의 모든 옛적 사람들을 드러낸다 하는 의미에서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은 매년 그 주제를 달리합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드러낼까, 어떤 것을 말할까. 올해에는 71주년 현충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제 현충일로 지냈지요. 현충일 올해의 주제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추념의 주제를 갖고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는 책임을 다하며 사는 온 국민들, 또 다시금 나중에 때에 우리를 현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추념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분들의 공훈을 널리 기리고 기억하는 날이라 하는 뜻으로 현충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나라에 물려받은 오늘까지의 우리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요 말이 사실은 70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잘 나간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2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이 나라가 꽃을 피우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나라 219개국이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로 지금 6위에 올라섰습니다. 한때는 10위다, 올라간다 한다 하더니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 6위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나라의 국방에 대한 방어력 능력은 세계 4위, 5위를 다투어서 흔한 말로 얘기해서 미국과 싸워 견딜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말을 할 만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싸울 일이 뭐 있겠고, 이 땅에는 전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은 일어나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강한 힘을 갖는 나라가 되는 거겠지요. 이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온 결과 70여 년이 되어진 지금 이 정도 되어서 오늘은 조금 나라 역사 공부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호국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시점을 걸어왔는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의 한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70년이 되었다는데 70년 가장 밑바닥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에 와 있는 자리,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대한민국의 첫 번째는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되어집니다. 45년 해방되고 3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아 첫 번째로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이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첫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개막되어집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청 제1회의실. 옛날에 서울중앙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시청에 광화문대로에 가면 중앙청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국회의사당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총 투표 선거를 해가지고 된 사람이 198명이었는데 이 198명이 나라의 기틀이 될 헌법을 최초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회의를 연 것이 첫 회의가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의 의장은 당시의 대통령으로 되어졌던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었고,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가 이 재헌회의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이 일을 잘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겸 기도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 때에 이윤영이라는 의원이, 목사님이 의원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 목사님 이윤영 의원한테 기도 한번 해주시고 시작합시다 했더니 그 당시 있었던 198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전원 기립해서 기도로 시작한 것이 재헌국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재헌국회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나라 헌정사 사상 최초의 공식 기록물인 국회 속기록 제1대 제1회 본회의로 첫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나라의 시작은, 대한민국은 뭐로 시작됐다? 기도로,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수많은 피땀 흘렸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의 전체가 교연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1950년 우리나라의 전 이 국토의 70%를 대지주가 지니고 있었고 70%의 농민들은 소작농, 남의 땅에서 붙어서 해주고 얻어서 먹고 사는 이런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원치 않든 하여간 이승만 박사가 미군정에 의하고 또 북한에서는 땅을 다 뺏어가지고 공산당이 그 땅을 강제로 막 논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땅도 아니지만 막 소작농들한테 강제로 무상 지급을 하니까 남쪽에서도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불만이 많아지겠다 해서 남쪽에서는 나라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농지개혁이에요. 그래서 땅을 논아주는데 대신 농사짓고 30%의 소득물을, 농작물을 나라에 내면 이것으로다가 몇 년 지나면 땅값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라 하는. 북한에서는 무상인데
남쪽에서는 땅을 사라. 그러니까 무상은 언제든지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데 남쪽에서는 땅을 사면 누구 거? 내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남쪽에서 이 땅을 산 이 소장론들이 70%에 붙어먹던 사람들이 일본 대주주가 일본으로 쫓겨가고 우리나라에 있던 대주주들이 땅을 나라에서 강제로 매입해서 그 땅을 나눠준 것이 대한민국 첫 번째 농지개혁이 돼. 농지개혁을 해서 땅을 나눠주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선 첫째, 여러분 6.25가 터졌네? 그렇잖아요. 50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51년도에 그렇잖아요. 6.25가 터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누구 건데? 이거 놓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저 공산당에 뺏기면 돼, 안 돼? 저들은 다 무상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래서 남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뭐 지키자고? 내 땅 지키자고. 그래서 막 자원해서 공산당과 대항해 싸우는 이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뭐 지킨다? 내 땅 지킨다. 이 땅을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지키느라고 6.25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내 땅 지키는 결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대지주가 사라지고 계급이 사라지고 양반이 사라지고 이 땅이나 내 땅이나 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급이 타파되어 오늘날 계급 사회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두 번째, 이렇게 땅을 지키면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에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잉여 작물이 생겨.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쓸까? 자식 키우는 데 쓸까? 우리나라는 자식. 그래서 자식 농사 지는데 학교에 보내는 거야.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내 땅이 생겨 잉여물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내 자녀, 나는 고생해도 자녀는 공부시켜. 그래서 놀랍게도 이때에 보낸 이 학생들이 아까 70% 소장농이 다 끌어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세계에서 99%의 문맹률을 획득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진 이유가 뭐가 생겨서? 내 땅이 생겼어. 땅 가지고 생기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는 계기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에 교육이 된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라에 일을 시키고 경제를 만들고 바꿔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뭐에서 시작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제헌국회에서 시작한 것이 뭐를 나눠줬고? 땅의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세계 역사의 가장 재밌게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산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필리핀을 비롯해가지고 인도네시아, 태국, 이 나라들이 안 됐어요. 농지개혁 하려다 다 못했어요. 지주들이 반대하고들. 그래도 그 개혁이 안 됐어요. 이 나라들은 다 지금도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요? 아직도 소작으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개혁되는 바람에 내 땅을 갖고 잉여물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부터 하겠다? 내 자녀 교육부터 하겠다. 이래서 여러분의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졌다는 사실. 이때 나온 것이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겠다고 할 때에 안 내놓는다고 할 때 그때 나온 우리나라 지금도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경자 유전 원칙이라. 경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전, 밭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면 땅을 다 내놔야 된다. 지금도 요번에 그게 나오고 있죠. 지금도 땅을, 시골의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서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농사를 돌려줘야 된다. 지금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 법칙, 경자 유전 원칙이라. 농사. 그러니까 이 대주주들이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농사 못 져. 너 못 짓잖아. 내놔. 그래서 그걸 강제로 나라에서 뺏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뺏은 게 아니라 사들이는 거예요. 나라에 사들여서 소장농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농사를 짓게 함으로
놀랍게도 잉여물이 나오고 경제를 발전하는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1953년 전쟁의 끝자리에서는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예요. 67달러. 27달러는 필리핀의 절반도 안 되고요. 놀랍게도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고요. 아프리카의 가봉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세계 최빈국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은행에서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마다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내에 원상 회복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 나라는 아예 경제성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아주 세계은행이 딱 찍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대한민국이었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이 나라 백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어.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 갖다 버리기까지 했는데, 야, 이거 차라리 누구네 주자, 한국 주자. 그래가지고 밀가루가 와서, 그때 여러분들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에 하루에 한 끼는 뭘 먹자? 분식을 먹자. 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던 게 그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그걸 먹었던 것이고, 평생에 못 먹어봤던 미국에서 우유 덩어리를 보내줘서 교회 가거나 천주교 캐톨릭 같은 데 가면 그 덩어리 얻어서 먹죠. 그러면 그냥 끈적끈적한 거 입에 묻다가요, 다 막 묻고 막 그래요. 근데 안 먹던 이 기름기 있는 걸 먹었으니 어떻게 돼? 설사 엄청나게 했어요. 이게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웃으면서 같이 겪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구호물자 옷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가져왔는데, 저도 어릴 때 학생 때 교복 외에는 입을 게 없는데 구호물자를 줬는데, 옷이 외국 사람들 얼마나 커요. 맞지를 않나. 근데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도 왜 연예인들이 그 하는 애들은 몸이 작잖아요, 살이. 그 애들은 옷에 딱 불던 옷. 그 옷인데 재밌게도 그 옷이 뭐냐, 여기 바지가 나 입으면 대강 헐렁해, 그냥 맞아. 근데 그게 그냥 반짝이 옷. 왜 그 가수들 왜 막 진짜 이 반짝이 옷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입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놀리는지. 쟤는 날라리라고. 날라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 옷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 놀림을 받았지만 그거라도 입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입었던, 제가 지금도 생각해요. 녹색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 색깔이 나가지고 반짝 입혀가지고 그러고 입고 다녔는데, 하여간 그걸 얻어서 입고도 그러고 생활했던 것이 그때 시절이 되어집니다. 1964년도에 유엔이 한국을 유엔에서 세계를 나라를 나눴어요. 나라를 나눌 때 대한민국을 가장 낙후된 개발도상국 밑바닥에다가 놔둘 만큼 우리나라는 유엔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모습이었어요. 이랬던 나라가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쿠데타에 대한 얘기 같은 건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에서 그때 나라에 살기 힘드니까는요, 독일로 누가 많이 갔어요? 광부들, 여자들은 간호사에 엄청 나갔어요. 나도 우리 친구 형이 갔고, 매형이 갔고, 이래서 갔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간. 근데 거기에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부인이지요. 그래가지고 영부인이 같이 독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갔었지요. 그래서 1964년 서독이라는 나라를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데, 갈 때 비행기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딱 말이. 그래서 서독에 대통령이 비행기를 보내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서독을 갔다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때에 가서 위로하는 상황, 뭐 눈물겨운 얘기 많이 있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서 이 간호사들이나 광부들을 만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때 이제 서독 총리가 되어지는 루트비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총리가 그때 아주
독일 하면 라인강의 기적 유명하죠. 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이 에르하르트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한테 우리나라 차관 좀 빌려달라 이걸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더니 광부들 만나고 간호사들 만나가지고 펑펑 울며 같이 한 이 모습 보고 이 총리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차관을 빌려주겠다. 그랬더니만은 대통령이 그때 물었어요. 이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이 독일이 서독이 그때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서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뭐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겠느냐? 좀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 이 대통령이 이 총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또 밑거름이 되어져요.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산이 많지 않느냐. 산이 많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짝골짝이 다니는. 그래서 이 산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보고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우토반이라는 독일 고속도로 이 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만드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그걸 뭐 갖고 어떻게 만들어 돈도 없는데 하여간 그래서 첫째는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도로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물류를 이동하고 가깝게 해야 산업이 발전해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가 필요합니다. 이 차를 만들려고 하면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 또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니까 정유화학공업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 제철소와 정유화학공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고속도로가 제값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 고속도로를요 세상에 시작을 해가지고 2년 5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가장 빨리 만들어냈어요. 얼마 들었느냐? 왜 경부선 고속도로가 428km, 429km인데 429억이 들었어요. 1km 만드는데 1억씩. 돈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다 바닥하고 뭐 옛날 우리 고속도로 저 첫 고속도로 만들어서 고속버스 타고서 신기해가 됐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문제는 이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차를 뭐 갖고 만들어? 철강이 있어야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포항제철. 이 포항제철 만들고 그리고는 차만 만들면 뭐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휘발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름이 하나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의 최고의 석유 우리나라의 원유 제정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세계 몇 개국이 안 돼요. 우리나라 3, 4위를 다툴 만큼 세계의 석유 수출 국가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바로 이때 이것 때문에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하여간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철소 만들고 정유화학을 만들어.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랬더니 이 에르하르트가 총리가 세 번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유화학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적대국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게 미워해도 그래도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꾸그리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르하르트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프랑스와 가장 적대국입니다. 이건 프랑스라면 이를 가는 나라일 정도로 프랑스하고 우리 독일하고는 적대국인데 그런데 프랑스와 우리 독일이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각각 얘기하면서 어디하고 정상화하라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해서 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그렇게 반대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배상금 아닌 배상금을 받아서 그걸로 고속도로, 제철소, 정유화학을 만든 것이 오늘날 밑거름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욕은 욕대로 먹지만 결단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만들 때 얼마나 대한민국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총을 하나 더 하고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 만든다고 차가 어디 있느냐, 누가 다닌다고 온갖 말을 했는데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어져요? 좁아서 못 다니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만큼 고속도로가 발달된 곳이 없을 만큼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도 차가 많아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가는 길은 2층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다니게 해야 된다 할 만큼 이건 이제 정치하는 분들 얘기고, 그 정도로 차가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밑거름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나온 것은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지주화들이 한 거는 딱 우리나라 안에서는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돈도 없고 생활이 없어. 그러면 만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출해야 돼. 수출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1원칙은요,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야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기업을 도와줄 때 기업의 제1원칙이 뭐냐면 얼마나 외국에 팔았느냐. 얼마나 외국에 팔았느냐. 외국에 팔면 지원해주고 하나도 못 팔면 아예 회사를 문 닫게끔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죽어도 뭐 하는 게 최고야? 수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데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 올인하는, 수출에 올인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제조업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요. 포항제철, 또 여러분들 아는데 현대 조선소, 뭐 잘하는 대로 정지영 씨가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외국에 가지고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배 하나 이거 주문 좀 해달라 했더니, 아니 배 만들어 도크도 하나도 없는데 뭐 갖고 만든다고 하느냐 했더니, 그때 정지영 씨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하나 지폐를 꺼내가지고 앞에 탁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거북선.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이미 세계 철갑선을 만든 나라. 배 정도 남은 것도 아니다. 이 말에 감동을 해서 주문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래서 그런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배를 만드는 회사는 세계 1위 배 만드는 회사.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하기에 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배를 다시 지금 주문하고 항공모함서부터 모든 배를 대한민국에 지금 요청할 만큼 되어졌던 이 배가 바로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배가 세계 조선소의 역사를 만들고 있죠. 예,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다가 배가 만들었는데, 배 만들어 가지고서는 LNG 가스를 싣고 가다가 배가 멈춰버렸어요. 멈춰가지고 항구에가 딱 멈춰버리니까 배가 못 움직이네. 미국에서 그래서 중국 배는 들어오지 마라. 6개월 동안 금지하니까는요, 배가 못 움직이니까 어때요?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며 뭐며 벌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중국에 주문했던 배들을 싹 취소하고 대한민국에 주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10년 동안 주문 안 받아도 될 만큼 어마어마 세계 최고의 배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지요. 이때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우리나라가 따라가려면은 일본에 이거를 하나 꼭 해야 돼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쿄 선언이라는 걸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삼성의 이병철이라는, 옛날 돈병철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우리 삼성도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도쿄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다 웃었어요. 세계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느냐 니네들이. 왜요? 그 당시에 80년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모든 반도체 회사의 10개 중에 7개를
일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꼼짝 못해. 미국이 다 팔아도 일본을 못 산다 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잘 나가는 반도체 국가인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도 반도체 만든다 라고 했더니 일본이 막 깔깔대고 웃었죠. 말도 안 된다. 이들이 뭘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도쿄 선언하고 4년 만에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256 D램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거 나왔을 때 그때 신문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 반도체 D램을 만들었다고 해야죠.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것이 일본의 유수한, 일본의 최고의 기업, 일본이 제일 잘 나가는 20대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삼성 안에 지금. 그래서 요번에 올해 들어서 가지고 삼성이 세계 기업 글로벌 5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에 가면은 1, 2위를 다툴 것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졌고, 일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아주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1973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특별히 없어요. 중동 붐이 일어나면서 중동에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부모 아버지들이 그 뙤양볕 아래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중동에서 무려 27조를 벌어들여 대한민국 산업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70년대에 있었던 여자들은 못 나가니까, 못 나간 여자들은 어때요? 구로공단을 비롯해서 전국 공단에서 봉제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가발 만들고 막 그냥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서는 결국은 안에서는 여공들이 만들어서 또 외국에 나가서는 그 사막에서 땅을 파면서 도구를 묻어 가지고 이래서 만든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무너지는 상황이 왔어요. 뭐가 왔지요? IMF가 터졌어요. IMF. 1997년 IMF,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잘하는 대로 대우회사 날라갔지요. 그렇죠. 쌍용 비롯해가지고 현대전자서부터 해가지고 막 이거 다 무너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이대로 안 된다,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없다 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걸 처음으로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묻혀주니까 힘이 세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평생 직장이 아니라 실력 있는 대로 나라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 상황을 위해 가지고서 나라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 세계가 아직도 못하는 것 우리나라는 2년 반 만에 해결했어요. 뭐예요? 금모기 운동. 금모기. 나라가 밑바닥인데, IMF 세계은행에서 빌린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 무려 이 금모기 운동이 그때 당시에 227톤이 모였는데, 당시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것의 2배를 모았어요. 이걸 가지고 2년 반 만에 IMF를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지금 IMF에서 받은 걸 30년이 됐는데도 못 갖고 있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쌀이 얼마나 사는데. 근데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성이 있어요. 내가 어제 죄송합니다만 TV 보다가 우리나라 배드민턴 인도네시아 선수권대회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배드민턴 여자 선수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안세영 선수. 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안세영 선수, 어제는 정말 지쳤나 봐요.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우승하고 또 여기 왔는데, 중국하고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이 배드민턴을 하는데, 이 천이페이 선수한테 12연속 패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안세영이.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 가지고서는 지금은 16전 13승으로 안세영이가 더 잘하는 걸로. 그래서 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근데 요번에 어제 거기서 했는데 세상에 마지막 세트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늘은 끝났다 싶었어요. 17대 7로 지고 있어. 17대 7.
그럼 끝난 거죠. 세상이 17대 7에서부터 세상에 그때부터 한 점 한 점 따라 올라가더니 23대 21로 이겼어요. 야, 대역전을 그래.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가장 뒤집어진 나라는 중국이고. 왜요? 이긴 건데 뻔한데 17대 7이면 절대 못 잡잖아.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올렸어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 내용을 보고 거기다. 이게 한국인의 저력이요, 한국인의 근성이다. 저를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한번 한다 그러면 쓰러져 밑바닥에 걸려 있어도요, 금모으기를 해서라도 2년 반 만에 해결하고 일어나서 다시 나가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자식만은 이기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근성이 우리 밑바닥에, 아주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나라 아니에요. 몽골이 쳐들어오고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고 명나라가 쳐들어오고, 예, 청나라가 대한민국을 뭐 온갖 그때마다 대통령 왕은 다 도망가도 민초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지켰던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는 때가 되어졌어요. 지금 요번에 투표한 거 봤지요. 이번에 며칠 전에 투표했는데 내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적당한 선에서 이쪽도 해주고 저쪽도 해주고, 한쪽 확 무너지면 이쪽에 엉뚱한 짓 할까봐 그냥 안 놔두고, 누가 했던 간에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나가는 나라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유엔에서 결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니네들이 왜 후진국이야? 왜 니네가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국 올라가려면 선진국에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던 195개국 나라가 한 나라라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야 라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못 올라가. 195개국이 이날 투표를 하는 거예요. 195개국에 북쪽도 있어. 북한도 있어요. 북한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이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올랐으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담으로 아무를 안 해. 세상에 195개국이 그날 만장일치로 박수로 받기로 해가지고 그날 통과되어져서 한국 유엔이 생긴 이래 역사상 최초로 첫 번째 선진국으로 올라간 한 나라가 앞으로 안 나와요. 앞으로 못 나와. 이 나라가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올라오는 나라가 지금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한두 개 나라가 베트남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안 돼. 대한민국은요, 이 195개국에 다 찬성을 해서 되어져 있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선진국이 올라갔어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3050 국가에까지 들어갔어요. 3050 국가가 뭐냐? 인구 5천만에 3만 불 이상을 버는 나라. 인구 5천만에 3만 불 이상을 버는 나라. 이게 세계 선진국의 가장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요게 재밌게도 6나라밖에 없어요. 요게 6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요 6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 세계 7개 나라만이 세계의 3050 국가의 클럽에 가입한 나라로 등극돼요. 첨단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성도님들, 국제사회에서는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본받을 1위 국가, 경제 발전의 교과서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가장 밑바닥에서 70년 만에 가장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유엔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농지개혁을 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고 이 나라에 제철소를 만들고 중화학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고 올리고 IMF에서도 온 국민이 힘을 합하고 오늘날도 올라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 얘기합니다. 요새 막 그냥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난리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동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밥해 보면요, 밥을 끓일 때 보면 어때요? 막 막 끓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나중에 가보면 밥이 어때요? 맛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막 들끓는 것 같고 난리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게 끓어야 이 나라가 다시 잔잔해지고 제대로 잡힌 나라가 되어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로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경은 얘기해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6편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끝나면 안 돼요. 70년이 아니에요. 앞으로 700년이 넘어가도록 우리의 유산을 자랑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밑바닥을 살아온 거예요. 밑바닥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자빠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이 주인공으로 현충절을 맞이하고 6월 호계달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아름다운 노래가 2만 방이 울려 퍼지는 역사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하며 6월의 호국의 달 하나님 이 땅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가 한번 역사를 돌아보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는 복이 있는 기업이요 복이 있는 백성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만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앞으로도 700년 7000년 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킴받는 민족이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